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조갑제닷컴 소속 조승호 기자를 모시고 최근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재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종창 기자도 이 자리에서 몇 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조갑제닷컴과 조갑제 TV는 이 탄핵 사태로서 탄핵 결정, 대통령 파면으로서 이 사태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연 이 탄핵 사태, 그리고 최순실 수사 재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런 것이 과연 정당한지, 정확한지를 끝까지 한번 추적하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보고 드리는 것이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선거판이 급박하게 돌아가더라도 사실관계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있었던 이 최순실, 최서원이죠, 본명이. 최서원 씨에 대한 집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미수, 사기 미수,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가 걸린 이 재판의 마지막 검찰 신문이 있었습니다. 총괄적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은 검찰 신문 다음에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후 진술, 최후 변론, 그 다음에 구형, 선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 과정이 한 2달쯤 걸립니다. 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검찰의 최후 신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총괄적인 것인데. 근데 의외로 언론에 별로 보도가 안 됐어요. 마침 조승호 기자가 거의 취재하고 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법정에 기자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예, 그날 제가 얘기를 처음 들어보니까는 그 첫 재판에는 뭐 스포트라이트가 이 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촬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진 기자들은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많이 줄었고 지금 더군다나 이제 선거 국면이라 가지고 그런가 기자 프레스석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 기자들은 그게 이 노트북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요새 예, 보통 요새는 다 그렇게 하고 그걸 있습니다. 허용하는구나. 네, 사진 촬영은 안 되죠?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진 촬영과 녹음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적어서 기사 보내고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게 스마트폰 자체가 작다 보니까는 타이핑 하는데 조금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날 총 이 검찰 신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10시 20분부터 시작해서 대략 7시까지 끝났으니까 휴정 시간 다 포함을 했을 때 한 9시간 이상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휴정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식사 시간인 것 예, 같은데. 식사 시간. 예. 그러면 딱 최서원 씨, 최순실 씨 한 사람을 향해서 검찰이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안종범석도 같이 나왔는데 안종범석은 일단 그 신문 때 나오지 않고 최서원 씨만 검찰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고 재판장은 김세윤 부장판사인데 이분은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재판 진행을 할 때 일단은 최서원 씨가 처음에 얘기를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무슨 얘기를 먼저 했냐면은 발언 기회를 먼저 이 재판장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최순실 씨가 재판장한테 요청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귀국을 했을 때 독일에서 바로 검찰에 불려나가서 수사를 받았을 때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최순실 씨 얘기를 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검사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는 최순실 씨를 말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맨 처음 만난 분이 한모 검사입니다. 그분은 이번 사건은 거의가 당신 책임이다. 국정농단이 커서 당신이 모든 걸 얘기하고 모든 걸 안고 가라는 식으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제 얘기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꾸며진 조사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이외에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모 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조사 중간에 협조해라. 다른 사람들은 협조하고 다 시인했다. 협조하면 형량 조절이 된다. 당신이 이렇게 부인만 계속하면 형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제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옛날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어느 검사가 밤늦게 조사를 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뭐 삼족을 멸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최성원 씨가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죠.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특검이니까 이 부분과는 해당 안 되는데. 예. 그러나 이 최성원 씨의 주장은 뭐 지금으로서 우리들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참 복잡한 게 이건 최성원 씨한테 적용된 이 범죄 사실 플러스 또 특검이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네. 또 검찰에 넘겼는데 그날 재판장이 검찰 측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죠, 그죠? 네. 적용되는 이 범죄가 근데 강요 미수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3자 뇌물수수죄로 특검이 추가로 또 병합. 최선 씨를 기소를 했으니까 이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적용되니까 이거 좀 복잡하다. 검찰이 정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에서는. 검찰 측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은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검찰 측 신문이 시작되면서 이 공판 간역 검사가 이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기로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던 유경재단 그 산하의 부설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검찰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덧붙이기로 검찰이 지난번에도 이걸 물어봤는데 제가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을 했다면 증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한테 의혹을 제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그 작년 11월에 최순실 사건이 처음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언론이 이 최순실 씨가 초의 유치원이라는 곳에 부원장을 지낸 사실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사진과 같이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날 검찰 측은 갑자기 유경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한 점을 물은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유경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동안 특검하고 검찰은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 혹은 공모 관계라고 공소장 등을 통해서 주장을 해왔는데요.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한 시기에 최순실 씨가 부설 유치원 원장까지 지냈다면은 이거는 검찰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일종의 경제 공동체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최서원 씨가 받은 특혜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걸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아니라고 전면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 부인하면은 검찰이 그 부인하는 최서원 씨에 반박하는 자료를 안 냈습니까? 그 내지 않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제 변경했습니다. 그 나온 질문이 뭐냐면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89년경에 이사장을 맡았던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이사장으로 있을 때 최순실 씨가 부원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최순실 씨의 답변 역시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 주장과 본인의 주장이 완전히 반대고 그럼 최순실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바로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경재 변호사는 그날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최서원 씨한테 이게 서로 모순되는 말하자면은 이 범죄 혐의가 적용되느냐. 첫째, 이 강요죄가 적용되었는데 이것은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자진하게 해서 주는 돈인데 근데 강요죄라고 하면은 뇌물을
대가를 네. 바라고 준 돈이 아니라 강요에 못 이겨서 준 돈으로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준 돈과 못 이겨서 준 돈은 다른데 어떻게 뇌물죄와 강요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느냐. 예. 이것은 이런 모순되지만은 검찰이 두 범죄 혐의를 던져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은 유죄를 받도록 하려는 소위 투망식 기소를 했다. 네.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예. 이경재 변호사는 투망식 기소를 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 중 하나만 되면은 유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경재 변호사 상당히 강하게 예.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네. 이분은 그 법정에서 어떻습니까? 잘 하십니까? 이분이 이제 이날 검찰 측 신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변호인 측 최순실 씨 변호인 측 이야기는 사실 맨 뒤에 끝나기 전에 한 30분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이경재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인상 깊은 얘기였는데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목숨 걸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경재 변호사 본인은 그 말을 듣고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수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해야 하는 건데 과연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했는지 묻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한 아주 생각해봐야 될 표현입니다. 그죠? 네. 수사를 목숨 걸고 하면은 무리를 하게 되죠. 네. 수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성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 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만 찾는 게 검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유리한 증거도 찾으면은 그것을 법정에 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사람을 잡아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권을 보호하는 게 수사의 제1 목적이므로 이렇게 목숨을 걸려고 하면은 인권 유린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아마 경고를 하면서 공명정대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법정에서 들어보는 오랜만에 상당히 명언이에요. 명언. 그리고 고영태가 흔히 우리가 알려져 있거나 언론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최순실 씨가 대충 골라가지고 고영태 씨한테 제작을 맡긴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날 이것도 부정을 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증언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 의상을 제작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의상을 제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명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했고 고영태는 그 의상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뭐 원단이나 단추 등을 구매하는 심부름 정도를 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풀리는데 고영태 씨의 과거의 전력으로 봐서 이 사람 운동도 하고 네. 어떤 뭐 바에서도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의상을 제작할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디자이너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심부름을 했다는 뜻이죠. 예. 재료를 산다든지 네. 이런 것도 조금 확실하게 해야 이게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차은택 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차은택 씨를 흔히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추천해서 임명됐다. 네. 이렇게 임명돼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창조경제추진단 산하의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을 맡게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신문에서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는 봤는데 최순실 씨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유명한 광고 감독이었던 차은택을 피고인에게 추천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묻자 최순실 씨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냥 고영태가 자신에게 소개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더 확인이 필요하고 이게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게 꼭 옳다 그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그 설명을 했던 건데 이 김종 문체부 2차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너무나 검찰 신문과 본인의 답변이 정면으로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아주 이게 흥미로운데 근데 검찰이 질문하기를
김종희 문체부 2차관으로 취임한 후인 2013년 12월경 피고인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김종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딱 잡아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만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뭐 새로 자료를 낸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얘기가 바로 다른 이야기로 옮겨냈다. 뭐 이제 승마협회에 비리가 많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거를 다시 증명하려는 그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면은 이 검찰 신문은 주로 고영태 등등 이분들의 증언을 그것을 사실로 믿고 최순실한테 물었는데 최순실은 그것은 고영태의 주장일 뿐이다. 누구누구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부 다 그러니까 전문 증거, 검찰 진술에 나왔던 거를 본인한테 물으니까 최순실 씨는 그거는 내가 모르는 사실이다. 그거는 고영태나 혹은 차은택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검찰은 당연히 그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본 누구누구의 증언이라든지 그때 계산한 영수증이라든지 물증을 뭐 어떤 경우는 CCTV라든지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이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쟁점이 재단법인 미르 및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이제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대충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해서 검찰 신문과 최수원 씨의 답변 사이에서 서로 부인하고 해서 맞지 않는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호성 전 비서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재단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한테 했다는 일종의 살펴봐달라는 말을. 살펴봐달라는. 이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 6페이지를 보니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피고인 박근혜는 그 무렵,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될 무렵입니다. 최서원에게 정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객출받아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내용으로 요구하고 최서원은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재단 운영의 전반을 맡기고 최순실 씨가 재단 전반을 운영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최 씨 사이에 오고 간 문답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부탁, 그러니까 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탁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받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받았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얘기를 하면서 정호성 비서관한테서 이런 재단이 생기니까 조심해서 봐달라는 취지로 들었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즉 최순실 씨는 대통령으로부터 살펴봐달라는 말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정 비서관을 통해서 들었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공소장과 일종의 약간 배치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씨로부터 들은 거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는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사실이 근데 아마 이건 정호성 씨 말로서 확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 최서원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최순실 씨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도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그 대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 최서원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호성 씨로부터 중개를 해서 들었다는 것을 직접 들은 것처럼 확대해서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과 관련한 경험을 그러니까 재단 운영과 관련한 경험을 피고인과 대통령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바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미르 및 케이스 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최성원 씨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예. 대통령은 그렇게 사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서 음. 그분은 오랫동안 헌시계를 차고 다니고 또 신발이 낡아도 갈아 신지 않는 분이라면서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면 안 된다. 또 내가 대통령과 만약 공무 관계라면은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업들을 강탈해 제가 사익을 취하도록 했다고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라면서 이 상당히 강한 발언을 네.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답이 아주 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위를 확인해야 될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은 헌시계를 차고 다니고 신발이 낡아도 갈아 신지 않는 그렇게 근금 절약하고 남의 돈 받는 거는 생상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검찰이 주장하듯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최순실한테 맡겨가지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검찰과 특검의 결론인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여기서 자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헌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로부터 시해를 당한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절명을 했는데 병원에 국군 통합병원에 갔습니다. 네. 가서 시신을 눕혀놓고 따라온 이 정보부 요원이 이 군의관을 불러서 좀 살려보라고 하니까 군의관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인공호흡도 하는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군의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각하 몸을 만지면서도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인 것을 몰랐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정모라는 그 대위인데 그 군의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몸을 살펴보고 옷차림을 보니까 여기가 똑같은데 흐름한 세이코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넥타이 핀이 몇 개가 벗겨져 있었다. 그 다음에 이 허리띠가 허옇게 헤어져 있었다. 그래서 차마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를 닮은 것 같은데, 신발이 오래되어도 그 다음에 시계가 오래되어도 바꿔 차고 신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업 돈을 이런 말에 갈취를 해가지고 나눠 먹기로 했겠느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여기서 자살하겠다. 뭐 이것은 상당히 실감 있게 그 진위와 관련 없이 실감 있게 들리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변호인 반대 신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안 했습니까? 그날 한 30분 정도 오고 갔는데 그 최순실 측 변호인 최강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그 질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았는데 피고인, 그러니까 최서원 씨는 검찰이 제기한 뭐 5대 체육 영재 육성 사업방,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가 다 개입을 해서 주도된 사업이라고 한 것들인데, 요 5대 체육 영재 거점 사업과 스포츠 클럽 운영 방안 등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라는 취지의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아까 한 얘기, 그 정도까지가 변호인 측 신문의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에 변호인 신문 한 번 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기일에 지금 한 5월 19일. 예. 그때 이제 한 두어 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변호인 반대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진술, 최후 변론, 구형, 선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제 이틀 전에 재판에서 말하자면 JTBC의 그 태블릿 PC도 한번 거론됐죠. 예, 그것도 그게 어떻게 된? 이경재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4월 10일 날 그 당시
태블릿 PC가 있었던 그 건물의 그 관리인이 관리 노광일. 예, 노광일 씨가 그 JTBC 김필준 기자가 그 태블릿 PC를 가져가서 뭐 몇 시간 후에 뭐 다시 반납을 했다는 식의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영재 변호사가 그 대목을 문제를 삼으면서 검찰은 이 태블릿 PC를 한 번도 그 실물을 보여준 적이 보여주지 없다. 그리고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또 어떻게 혹시 오염이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일단 감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판 관여 검사가 그럼 그거에 따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겠다고 그렇게 검사가 제출하겠다고 네, 얘기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 판사가 문제의 태블릿 PC를 증거로 제출하라. 한번 보자. 하면은 네. 보면 간단할 텐데. 그리고 그 내용물을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어떻게 뭐 훼손이 됐는지, 왜 이것을 안 하는지, 저는 검사도 그렇지만 판사도 왜 이렇게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출발점인데 이것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남겨놓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건물 관리인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건물 관리인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기자를 데리고 가서 태블릿 PC를 뭐 가지고 가서 도로 반납하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광일이라는 사람은 그 소속이 옛날에 통합진보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산된 다음에는 정의당으로 갔다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로 이게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오해, 의구심이 있는 그 부분이고 지금까지 여러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했고 더구나 이 특별한 뭐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JTBC와의 그 애국단 보수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JTBC는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해서 이렇게 쟁점이 많은 건데 이 쟁점을 이 재판 과정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또 명쾌하게 되지 않고 넘어가니까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다음에 또 이 변호인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 진실이 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이 아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되면 좋겠고 그때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